방금 전에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는데 이 미국 애리조나주 주정부에서요 SB1649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또 하원까지 연달아 통과하면서 사실상 최종 단계에 왔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과거에 와이오밍이나 텍사스가 했던 것처럼 이 주정부가 비트코인 좀 사두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법안은요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까지도 군사 수준으로 규정을 해놨었다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진 2곳 이상의 최고 등급 보안 데이터 센터에 콜드 스토리지로 보관해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중서명 승인이랑 정기 코드 검사까지도 이 법적인 의무로 만들다 보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미국 연방정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본격적으로 할 때 있을 설계도를 현재 애리조나 주정부가 먼저 완성을 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금고에 넣어두는 주권 담보 자산으로 법적 지위를 완벽하게 격상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이 법안 안에 디지털 근본이제 벤치마크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코인당 10만 달러 도달했을 때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이 시장의 모든 디지털 자산 가치를 평가하겠다 명문화를 했습니다. 국가기관 공식 법률 문서에서 이 특정 자산의 가격이 가치 평가 기준으로 등장을 한 건요 지금 현대 금융 역사에서 극히나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게 실전 투자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연기금 매니저든 국부펀드 책임자든 이 법을 근거로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면은 법이 인정한 공정가치 대비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서에 쓸 수가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격 하한선이 법적으로 깔린 셈인 건데, 그래서 이번 이슈가 우리 투자해주는 핵심은요 결국에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개인들의 투기 도구가 아니라 국가랑 기관이 법으로 보호하는 전략자산의 영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애리조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같은 시기에 연방 상원에서는 루미스 의원과 캐시디 의원 측에서 미국 채굴법을 발의했고요. 비트 채굴을 국가 안보 산업으로 분류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38%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채굴기 하드웨어의 97%를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 공급망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채굴 장비를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하도록 지원을 하고 또 적대국 하드웨어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애리조나의 SB1649랑 합쳐가지고 보면 정확한 그림이 하나 보이죠. 미국 안에서 하드웨어를 만들 거고 미국 땅에서 채굴을 할 거고, 그리고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매집하고 몰수 자산도 팔지 않고 동결하고 또 군사 등급 보안으로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생산부터 저장까지 완벽하게 다진 루트가 완성이 된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난 1970년대 미국이 원유 결제를 달러에 묶어가지고 페트로 달러 체제를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21세기 디지털 금에 대한 이 패권 선언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은행들은 이런 흐름에서 밀려나느냐? 전혀 아니겠죠. 오히려 먼저 방어선을 쳤습니다. 2026년 3월 헌팅턴, 퍼스트 호라이즌, M&T 키뱅크, 그리고 올드내셔널 이 5개 미국 지역은행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카리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고, 이들이 보유한 예금만 합쳐도 6천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 고객 예금을 직접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속도, 프로그래밍 기능을 가져오되 FDIC 예금보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은행들이 붕괴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블록체인 기술을 흡수해가지고 살아남는 최종 승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가 무려 9년 동안 유지해왔던 법인과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를 전면 금지 조치를 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상장기업과 전문 투자자들이 자기 자본의 최대 5%까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이버 같은 대기업의 자기 자본이 27조 원이면요. 그 5%인 1조 3,500억 원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규제 때문에 한국 법인들, 이 해외로 빠돌린 자본들만 약 1,100억 달러를 추산되고 있는데, 억눌려 있던 자본들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매수에 합류하는 이 구조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가 우리 투자해주는 핵심은요. 미국 주정부,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 미국 월스트리트 은행,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포함한 아시아 기관 자본까지도 이 사방에서 비트코인을 향한 합법적인 자금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시 유동성을 살펴볼까요? 미국 M2 광해통화가 2026년 2월 말 기준 22조 달러를 찍었는데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에 마이너스 4.6%까지 역성장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유동성이 다시 한번 거세게 풀리고 있다는 뜻이고, 또 동시에 미국의 국가부채는 38조 8,6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이자 비용만 매 초마다 8만 3천 달러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 빚과 화폐가 통제불능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거는 발행량이 2,100만 개로서 고정된 비트코인으로 시장 자본이 도피할 수밖에 없는 거시적인 토양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의미겠죠. 근데 유동성은 팽창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오히려 24% 하락했습니다. 이 괴리를 설명하는 건 파생시장인데, 암호화폐 시장은요, 이 주식과는 다르게 365일 24시간 열려있죠. 레버리지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1분기 동안 파생시장에서 약 190억 달러 규모의 롱포션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되면서 가격을 끌어내렸고, 쉽게 말씀드리면 빚내 가지고 비트코인 오를 거라고 베팅했던 사람들 줄줄이 터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더 선명한데요. 155일 이상 코인을 움직이지 않고 버텨왔던 장기 보유자들 물량이 유통량의 72%인 1,400만 비트코인까지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매일 약 2억 달러 규모의 실현 손실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 장기 보유 물량의 30% 이상이 현재 원금 아래에서 물려있는 상태죠. 시장에서 가장 인내심 강한 사람들, 지쳐가지고 손해보고 던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금융시장 역사를 보면은 이런 장기 보유자의 대규모 항복 매도는 이 베어마켓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바닥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던져진 물량이 증발한 게 아니에요. 이 3월 한 달 동안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13억 2천만 달러가 순유입됐고요. 4개월 연속 빠져나가던 자금 흐름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여러 가지 초대형 주체들이 6만 달러 중후반의 매력적인 장기 진입자원으로 보고 또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CME, 그러니까 기관 전용 시장의 3월 만기 비트코인 옵션 데이터를 보시면은 상승 베팅하는 콜 미결제 약정이 6억 6천만 달러인 반면에 하락에 베팅하는 풋 미결제 약정은 2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3대 1인데요. 뉴스에서 공포 팔고 있는데 월가 실제 돈들은 2분기 이후에 강력한 반등에 걸려 있다는 거. 이 현물이랑 선물 매도로서 표면 가격을 짓누르고 또 개인들의 레버리지를 청산시킨 다음에 그 뒤에서는 저렴해진 콜옵션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죠. 뉴스는 공포를 팔고요. 또 지표는 탐욕을 가리킵니다. 전형적인 시장 기만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장도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애리조나 법안이 정말 특이한 게 비트코인만 넣은 게 아니라 리플 XRP, 그리고 디지바이트, 대시, 모네로, 니어, ICP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알트들 이름을 법안의 명문으로 집어넣었어요. 이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없어가지고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작업 증명 기반 코인들과 또 검증된 결제 네트워크를 주정부가 직접 인정을 해준 겁니다. 사실상 합법적인 화이트리스트가 발행된 셈인 건데요. 앞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이 과대 광고에만 의존하던 밈코인들, 이제 시장 자본이 빠져나갈 거고, 국가기관이 전략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극소수 코인으로 시장 자본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우리 투자에게 주는 핵심인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 가격 조정 정도가 아니라 이 소유권의 거대한 이전이에요. 공포에 빠진 개인이 던진 물량을 국가랑 기관이 조용히 흡수하는 구조적인 다이버전스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 분할 매수 구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또 몰빵 투자에 대해서 습관화되신 분들, 어떻게 단기 저점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이 투자 시장에서 시장이 좋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하락장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몰빵 투자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저점인 건지 아니면 고점인 건지 이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모든 자금을 무리하게 몰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더라도 욕심 때문에 못 팔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요. 이 1830원이라는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릴 때도 또 비중을 조절해서 안내드리면서도 리플이 1800원 라인까지 하락했던 이유가 이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공포 매도 같은 것들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하락했고요. 또 이런 구간들이 심리적 단기 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공포에 매수해가지고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시장 크게 보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다가 필요하시면은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